있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는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군중 심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선이야, 심리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죠. 자, 강도에 대해서. 자, 강도에 대해서. 상하의 선들과 몇 번이나 접촉한 밀집 구간이라 했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이에요, 전쟁. 벌어진 분화구처럼 패인 전쟁터와 같다. 방어하는 쪽은 막을 여력이 충분하고 공격하는 쪽은 공격을 늦추게 된다. 자, 주가가 밀집 구간에 오래 머물수록 황소와 곰, 황소는 매수고 곰은 매도죠. 그 구역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더욱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저항선이죠. 저항선이고 이게 지지선이 있어. 아까 이 진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진폭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의 진폭. 이게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이제 상승세로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이 부분에서 자꾸 치죠, 이렇게. 자꾸 쳐. 치는 횟수가 많네, 이렇게. 자꾸.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지금 물으면 저항 세력과, 이 저항색이 곰이죠. 예?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이게 격전제예요. 이게 격전제. 이게. 그러다 어느 한편에 힘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매수가 이기면 올라타서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거고, 매도가 이기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경우에 이 빠질 때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전일 고가나 피봇 2차 기준선, 2차 저항 가면은 여기가 전일 고가예요. 그리고 피봇 2차 저항이 꼭 위에 있습니다. 고가에서 여기서 상당히 힘들어 하죠. 그러다가 올라쳐서 이렇게 가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맞고 오버해 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피봇 2차 저항을 안 가고 여기서 캔들 지지를 해. 캔들 저항을 해. 그러다가 빠져버린 경우도 많아. 자, 저가에서는 아까 지지의 반탄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V반등인데 공이 각도가 기울기에 있죠. 공이 급락해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튀죠. 자,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튀는 거예요. 이게 반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할 때는 급등이 생긴 것이 이게 바로 V반등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구간이 뭐냐? 자, 이 구간이 이게 밀집 구간이에요. 이게 밀집 구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상승세에서 근데 하락에서도, 자, 하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요게 지지선이야. 잠깐만요. 요게 요렇게 지지가 받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아예 여기서 급락해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3층 높이 떨어진 거. 이것은요, 여기 오래가. 근데 약간 요 중간에 떨어진 거 있죠. 요런 것은 반탄력에서 튀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죠. 이게 바로 요 위에는 저항 영역이고 요게 바로 지지 영역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끌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끌어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놈은 내려와서 시간이 많이 끌어지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이걸 보고 디귿자 접시형이라고 그래. 접시형. 접시형이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현상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접시형이죠, 이게. 그리고 이건 디귿자라고 그래, 디귿자.
딱 내려왔다가 계속 끌고 하면 응축을 많이 하지. 그런 폭발력이 있어. 그때는 이렇게 올라 쳐버린다고, 이렇게. 요게 이제 디귿자 엎어놓은 것 같으니 그런 이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위에서부터 밀집 구간으로 접근하면, 이 밀집 구간으로 접근하면, 밀집 구간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위에서부터, 주가가 위에서부터 밀집 구간으로, 여기가 밀집 구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지 영역 접근하면 요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밀집 구간 향해 상승하면 저항성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저항이요. 요게 지지고, 밀집 구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격전지다 이거야, 격전지. 그러나 때로는 그 역할을 바꿔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도 저항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지지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이 뭐냐면 어땠는지 못 올라갔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기간 조정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저항대야. 근데 이게 올라탔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지지받고 올라가. 그러면은 역할 변경이 된 거지. 역할이 바꿔진 거죠. 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의 강도, 그랬죠. 이제 강도야, 강도. 지금 강도 공부하죠. 세 가지 요소에 결정된다. 길이, 높이, 그리고 지지 혹은 저항 영역의 거래량이다. 함께. 길이와 높이와 거래량이야, 거래량. 근데 거래량은 별로 볼 것이 없어, 이 해선에서는. 자, 이 요소들을 밀집 구간의 길이, 높이, 거리량으로 한눈에 알아보게 그릴 수가 있다. 자, 읽어봅시다. 지지와 저항형의 길이량은 즉 말하면 기간을 말해. 길이가 요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기간 조정. 이게 지지량이 길면 길수록 이 길이. Y죠, Y. 자, 길이가 길거나, 각 영역에 부딪힌 바의 수가 많을수록 강도가 세다. 그 말이, 이제 그 말이라고. 요게 기간이 저항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죠. 그럼 강도가 세죠. 이것도 강도가 세요. 세니까 이걸 보고 응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이것도 이게 세다 보면은 뭐가 일어나서 거의 이것은 고점에서 이루어져. 고점에서 이 강도가 세다 보면은 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매도라는 것도 여기에서 계속 영역에서 이걸 계속 시간이 어떨 때는요, 뭐 거의 반나절 이상 가버리죠. 그러다가 급 나갈 때 탁 떨어진다고. 이것도 오랫동안 쫙 끌고 가다가 이 지지 영역에 부딪히는 횟수가 계속 많았으니까 강도가 세지는 거야. 이걸 보고 응축과 팽창이라 합니다. 자, 묵을수록 향이 좋아지는 고급 와인처럼 지지와 저항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지지에서 계속 끌고 가죠. 그러면 이게 결과 이 밑으로 못 간다는 그런 계산 아니야, 이게.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형에서 때가 되면 여기서 폭발하는 힘이 세진다 이 말이에요. 약간만 올라가도 이것은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이 초장부터 2주에 걸쳐 형성된 거래 범위는 단기 지지나 저항을 만들고 2개월에 걸쳐서 형성된 거래 범위는 중기 지지나 저항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 지지와 저항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군중 심리라. 자, 2년에 걸쳐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면 하나의 표준 가치가 돼버리죠. 그래서 가치가 돼.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이것은 무조건 매도다. 이것은 무조건 매수다 하느니 지지와 저항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요 지지와 저항선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가는 이들 영역을 건드릴 때마다 지지나 저항 영역의 힘은 커진다. 힘이 커져. 계속 갈수록. 그리고 나서 이런 고가 부근에서는
급락하는 힘이 세져 버리, 매도수 힘이 세지고 여기는 매수 힘이 세진다 이 말이에요.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반전된다는 것을 경험한 트레이더는 주가가 다시 그 수준에 도달하면 반전되는 쪽에 돈을 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일 저가나 떨어지면이 저가에서 살짝 소프트하게 살짝 밀고 내려왔다가 꼬리 살짝 달고 급등해 본 경우 있죠. 항생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이야기한 거예요. 거의 반탄력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의 높이가 높을수록 강도가 세다. 이 말은 자, 밀집 구간의 가격 변동폭이 위아래로 길면 마치 담장을 높이 친 것처럼 그것과 같다. 시장 가치 1%에 해당하는 밀집 구간은 단기 지지나 저항이 된다. 3% 높이의 밀집 구간은 중기나 저항이고 그 다음에 7%의 높이 밀집 구간은 주요 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강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말이요. 자, 여기에 저항 영역이고 지지 영역인데 그 높이가 있어.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요 높이가 있어. 또 밑에서도 이 높이가 있어.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은 높이가 등락을 이렇게 지지선이 있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상투에서 여기 올라간 차트니까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높이가 이렇게 진폭이 심해. 요 폭이 넓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진폭이 내려온 차트에 이게 진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잔잔하게 움직일 때 매도와 매수의 힘의 대결과 약간 진폭이 컸을 때는 힘의 크기가 틀리죠. 이런 경우는 어느 순간에 올라친다 이 말이야. 이걸 보고 변동장이라고 그래. 요건 상투 변동장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 하단에서 변동장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강도에 대해서.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해합시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지지나 저항의 높이가 높을수록 강도가 세다. 즉 밀집 구간은 가격 변동폭이 위아래로 길면 바로 그 말을 내가 했더라. 마치 담장을 높이 친 것과 같다. 시장은 1% 이야기했죠. 그래서 좀 높으니 7%의 아까 진폭이 큰 높이 밀집 구간은 주요 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변동폭이 좀 밑에서 잔잔하게 간 것보다 이렇게 축축 매도와 매수의 힘의 대결이 좀 세. 그것을 한쪽이 무너지면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영역에서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강력하다. 아, 그렇죠. 당연히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봐봐. 진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나 지지나. 이제 잔잔하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것은 시장 참여의 강도가 약한 거죠. 근데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렇게 가고. 그 뭔가 서로 힘의 대결이 커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맞고 칠 때는 이 힘보다 요 힘 갖고는 치기는 좀 근데 요 힘 갖고는 치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여기서 많아지겠죠. 자,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매매자들이 그 수준에서 거래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이므로 지지하는 힘이나 저항하는 힘이 약하다. 지지 수준이 저항 수준에 무르익으면 서서히 힘이 약해진다. 봐봐. 여기서 올라가면 지지의 세력이 올라가면 매수 힘이 올라가면 여기서 약해지니까 떨어지고 이걸 보고 관성매매라는 거예요.
손실보험 피해자들은 시장에서 계속 퇴출되고 새로운 신입들이 대체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여기에 참여됐던 사람들은 빠져불죠. 이제 어느 시간이 가면 손실보든 뭐 하든 빠져. 그럼 새로운 힘들이 들어와. 고객들이 들어와서 느끼게 되지. 이들은 오래된 과거의 주가 수준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네. 여기에 기존 여기서도 쭉 참여했던 사람은 상당히 이 기억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 기억을 망가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자, 최근 손실 본 사람들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렷이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아마도 고통과 후회 속에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몇 해 전에 잘못된 판단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있지 못할 것이므로 이들의 기억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은 좀 너절하게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현재 위치가 주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태에서 거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 매매 기법. 내가 편성한 추세가, 지금 내가 참여한 이 추세가 지지나 저항 영역에 접근하면 손실 제한 폭을 좁혀라 그러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접근했어. 여기가 지지 영역이야. 이때는 여기서 하다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봤죠. 근데 여기서 약간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 반면에 바로 여기서 내려왔다가 접근해서 이렇게 안 맞고 갈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이걸 맞고 갈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 네 번째는 이렇게 올라갈 때 하다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좀 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붙여서 가. 이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역헤드앤숄더예요. 머리 역경이에요, 이게 바로. 머리 역경이에요. 그래서 손절 주문이라는 것은, 손절 제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두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기에서 자,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되죠. 돌파하게 되면 그랬을 때는 이미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떨어지거든. 이럴 때 이걸 보고 전저선이라고 그래. 전저선입니다. 이게 전저선. 반대로 상승에서 올라쳤어. 이렇게 빠져서 갈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머리 역경, 헤드앤숄더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듯 한데 요 선이 바로 정고선이야. 제가 리딩하면서 정고선 이야기해. 바로 요걸 이야기해. 그러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요거 곳을 뭐라 그냐. 이걸 보고 쌍봉이라고 그래. 쌍봉.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하려면은 이렇게 맞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정고선을 지지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시 상투에서는 전일 고가나 피봇 2차 저항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심하고 전일 저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제한을 간단히 말하면 롱 포지션은 매수를 의미해요. 매수할 때 시장가 이하로 팔고 숏 포지션은 시장가보다 비싸게 청산하도록 설정한 주문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매수로 봤어요. 여기서 매수로 봤으면은 여기 밑에 부분 여기에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니까 이때는 이 부분 밑에다가 딱 손절 제한 주문을 걸어 놓고 매도했을 때도 여기에서 걸어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즉 말하면 지지나 저항선에 가까이 오면 손절 제한폭을 줄여놔야 돼.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요걸 올라갈 때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손절 제한폭은 약간 변동이 있어. 유격이 좀 크다고. 왜? 파동을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고점이나 저점에서의 저항대와 지지대에서는 손절폭을 작게 잡아라 이거지. 작게. 자,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일 때 심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말이지. 추세의 강도는 지지와 저항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뭐라고 그래? 캔들을 봐라 하죠. 캔들. 이럴 때는 캔들이 중요하다고. 캔들의 생성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추세가 지지나 저항을 돌파할 정도로 강하다면 뭘로 알 수 있냐고. 캔들로 알 수 있지. 캔들로 알 수 있다고. 이것은 이미 지지와 저항선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뭐 전일 고가, 피봇 2차 저항, 전일 저가 나와 있지만은 이평선도 마찬가지야. 이평선도 이렇게 뭐 130선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상승 돌파하려고 그래.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제가 지지와 저항은 이평과 전일 고가, 저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면 가속이 붙어야 가속이 붙어 설정해도 손실 제한을 건드리지 않고 가버려. 왜냐면은 자 여기에서 올라갈 거는 가속이 붙어버리면 손실 제한 건드리지도 않는다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올라가요 이게. 추세가 지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다면 추세가 약하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는 손실 제한을 좁게 설정해 두면 지금까지 수익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한 말 다 했어요 내가. 지지와 저항은 단기 차트보다 이제 잘 보시라고. 장기 차트에서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상하이 특강이야. 상하이 차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주간 차트는 일간 차트보다 기간이 더 기니까 중요하고, 훌륭한 트레이더는 몇 가지 시간 단위 차트를 살피지만 장기 차트를 더 중시하고 신뢰한다. 내 리딩 방법은 똑같잖아. 똑같아. 응? 주간 차트의 추세가 지지나 저항을 벗어나 움직이고 있다 해도, 주간 차트가 일간 차트의 추세가 저항형을 건드린다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즉 말하면 상위 차트가 굳건하게 저항을 받고 있으면은 약간 일간 차트가 건드려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주간 차트의 추세가 지지나 저항에 접근하면 주간 차트라 해서 얼른 행동 태세에 돌리고 한다. 상위 차트에서 지지나 저항이 되면은 거기에서 행동에 돌리발 준비를 하면서 하위 차트에서 정확한 매매 타임을 찾아버리는 거죠. 자, 지지와 저항의 수준은 손실 제한 주문과 손익 방어 주문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손실 제한 주문만 있는 것이 아니야. 손실 제한 주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방어하는 트레이딩 스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자, 밀집 구간의 바닥은 지지 영역의 하한선이다. 매수 후에 이 수준 아래에 손실 주문을 설정하면 속임수 신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이제 가짜 돌파 이게 나옵니다. 상승 추세를 누릴 수 있다. 신중한 트레이더들은 상향 돌파 후 매수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안 차가면 매수 볼 때 안 차가면 들어가라 하죠.
내가 밑에 들어갔어. 밑에 들어가 놓고 요 위에 당일 시가를 올라타면 매수하세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하는 이야기야. 그냥 놔둬볼 수도 있어. 그러면 밑에서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 그리고 안착했을 때 봐봐. 신중한 트레이더는 상향 돌파 후 매수하고 안착했을 때 매수야 하고 밀집 구간 가운데에서 손실 주문을 딱 걸어 놓는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말은 자 여기가 밀집 구간이었다 그래요. 여기가 밀집 구간이었으면은 요놈이 탁 올라서 이렇게 딱 갔지? 그러면 밀집 구간 하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밀집 구간이 자 밀집 구간이 이렇게 있다 하자고.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저항선이야. 지지선이야. 그러면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변동했어.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밀집 구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잖아. 초기에. 어디다 할 거예요? 밀집 구간 하단? 이 말은 지금 밀집 구간 중간에 하라 이거예요. 중간에. 여기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 시간 많이 가네. 진짜 돌파라면 마치 로켓이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법이 없듯이 밀집 구간의 가운데까지 되돌림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 논리가 적용된다. 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어림수라는 것이 있어요. 어림수는 수에는 손실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에드워드와 매기는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어림수에 손실 제한점을 설정하지 말라고 즉흥적으로 청구한 이유로 이런 미신이 시작됐다. 에드워드와 매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야. 요즘엔 예컨대 92에 91을 매수하면 90이 아니라 매수하면이 이 차이를 도 90이 아니라 80.75의 손실제한을 설정한다. 76에 주식을 공매도 하면 손실제한을 80이 아닌 80.2에 설정한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자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그 손실 제한 주문보다 약간 유격을 더 줘라 이 말이에요. 요즘엔 소수점 단위로 손실 제한을 설정하는 트레이더들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어림수든 아니든 간에 합리적인 수준의 손실 제한을 주면 그러니까 절대 손절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상대 손절이라고 해요. 상대 손절 제한 주문이야.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이 이평선이나 파동이야. 파동. 이평선 손실 제한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평선이나 전일 저가나 전일 고가나 이러니 전날의 선 종가나 이런 부분과 이평선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딱 두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마지막이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 시장은 일정한 추세를 이루며 진행된 시간보다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부분을 내가 이야기해줄게. 시장이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을 100으로 보면 추세가 나오는 시간은 불과 20%밖에 안 됩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거의 80%는 변동장이나 횡보장이에요. 자, 박스권을 벗어나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주가는 움직임은 대부분 가짜 돌파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돌파가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거야. 진정한 추세보다는 자, 추세 추종자들이 이러한 가짜 돌파에 휩쓸려 한 차례 매매를 진행하고 나면 주가는 다시 곧 박스권으로 회귀한다. 가짜 돌파는 아마추어에겐 재앙이지만 프로에게는 즐거운 이벤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차트 유형의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변동장이 오다가 추세장이 오고, 추세장이 오다가 또 추세장이 와서 상승 들어갔다든가 하락시 오면 지지 영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관찰하다 보면 그때는 쉬어. 진폭이 적을 때는. 그러다가 방향이 되면 또 매도한다든가 하는 이 매매를 하는 거죠. 자, 프로들은 주가가 거의 대부분 시간 동안 그다지 멀리 이탈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을 등락을 반복한다고 예측한다. 당연하죠. 이거 간단해요. 이거. 주가가 제가 최근에 와서 이건 항생이나 나스닥 폭락하기가 힘든 차트가 있죠. 상투 노림이야 이게. 그러니까 진폭이 적지. 그러면 좀 더 섬세해야 되겠죠. 그것을 왜 뭘 보고 하냐. 차트 보고 알지. 자,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여 신고점을 기록하거나 하단을 통과하여 신저점을 찍을 때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 근데 이제 이것이 돌파하고 안착하고 간다 했죠. 근데 이미 캔들을 보면 알아요. 그것을. 미리 밑에서 안다. 위에서도 알아. 사실은. 저는 주로 매수 보는 쪽이라서 밑에 조금 민감한데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돌파의 반대방으로 역추세로 매매를 하고 가장 최근 고점이나 저점에서 손실 제한점을 걸어둔다. 손실 제한이 타이트하여 위험도가 적은 방면. 그게 이제 그런 때는 타이트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주가가 다시 밀집 구간으로 되돌아갈 경우 기대 수익은 크다. 이렇게 하면 위험 보상 비율이 있죠. 좋아서 트레이딩의 횟수를 절반만 성공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 이해 안 된 것은 넘어갑니다. 일간 차트에서는 상단 돌파 시 최고 매수의 기회는,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간 차트의 새로운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는 시절이다. 거의 상하이에요, 상하이. 진짜 돌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는 거래량과 기술적 지표이다. 자, 가짜 돌파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 지표 사이에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디버전스라는 것인데, 이게, MACD에서 많이 나오죠. 다이버전스, 디버전스라고 나오죠. 일어난다. 이거 알 필요 없어. 진짜 돌파는 거래량이 증거와 함께 기술적 지표들이 주가와 함께 신저점이나 신고점을 기록해.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점을 기록한다니까. 전저점을 넘어서 신저점을 기록한다고. 주가 움직임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 진짜 돌파와 이 가짜 돌파는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차트를 보고 지지와 저항선에 근접되어 있을 때의 지금 이야기이거든, 이게. 돌파냐, 아니면은 돌파하지 못하냐, 이 관계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올라가는 그 힘을 보면 알고 내려오는 보면 힘을 알아요. 내려왔을 때는 지지에서 어떤 영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고, 그 다음에 상투에서는 저항 영역에서 그 캔들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지지와 저항이란 1강 지지와 저항의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은 것도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 매매하면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최고예요. 사실 최고입니다. 자,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